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만 윤진만. 찬 박찬준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별들의 전쟁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조별리그 이후에 이 텀이 되게 긴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챔스가 역시 진짜잖아요. 그렇죠. 볼만찬 기자들이 한번 16강 한번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쟁쟁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19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리버풀, 그리고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20일에는 아탈란타와 발렌시아, 그리고 토트넘과 라이프치, 그리고 26일에는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27일에는 올림피크 리옹과 유벤투스, 그리고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역시 짱짱합니다. 예. 그렇죠. 챔스 16강은 추첨으로 하는데 네. 진짜 이게 마치 짠 듯이 네.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음모론은 아닙니다. 뭐 팬들 사이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또 만나, 레알 마드리드와 그러니까요. 도르트문트 그런 또 팀들이 만나. 있어요. 예. 예, 자주 만나는 조합 때문에 그런 음모론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새로운 팀이 많이 가세해서 맞아요. 조금 새로운 조합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기대되는 매치는 뭐예요? 뭐 워낙 빅매치 많아가지고 네.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과 유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 조금 재밌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감독이 조금 또 감독 맞아요. 매치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토트넘과 그 라이프치히의 무리뉴와 나겔스만의 신구 대결도 있고 두 빛나는 감독 과르디올라와 이쪽 얘기하는 거야? 아니 성과가 빛나는 감독 과르디올라와 지단의 어떤 지략 대결 어떻게 좀 저는 네. 도르트문트랑 파리 생제르맹. 아니 색깔 알겠다. 이 쓰리톱 간의 그 진짜 초공격 축구 네. 한번 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 10골 나오겠네. 그러니까요. 일단 차근차근 네. 매치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리버풀. 이게 좀 이름값은 네. 팽팽해 보이는데 최근 기사로만 놓고 보면 좀 한쪽으로 쏠리는 승부 같아요. 어때요? 네, 일단 역사부터 잠깐 다뤄보면 오, 두 네. 팀의 마지막 만남이 2009-2010 시즌 네, 유로파 리그 4강이었어요. 네, 기억나려고 그런다. 예. 네, 그때는 이제 디에고 포를란, 맞아요. 요시 베나윤, 올드 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베나윤. 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골 넣고 이제 당시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겼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두 팀의 공통점이 두 팀 모두 두 번씩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아직은 그 사이에 우승하지 맞아요. 못했고 준우승만 두 번 했죠. 그렇죠. 리버풀은 작년에 우승을 했고요.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 많이 좀 기울었어요. 원래는 이제 맞아요. 2, 3년 전만 해도 아틀레티코가 조금 치고 나가는 맞습니다. 그림이었는데 최근에는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까지도 지금 정복을 하려고 하면서 뭔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위에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틀레티코는 지금 워낙 공격 쪽이 네. 거의 카반 영입 실패하고 난 다음에 또 주앙 펠릭스까지 다치고 다쳤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한 골 넣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반다이크를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어때요? 여기다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올 시즌부터 겨울 휴식기를 줬잖아요. 어. 쉬다 나와요, 이제. 그렇지, 맞아요. 만에 이런 선수들 막 쉬다 나와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버풀 쪽으로 기울어지는 승부겠죠, 아무래도. 네, 뭐 전술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거 어떨까요? 네. 시메온의 축구는 항상 좀 수비는 진짜 완벽하잖아요. 그쵸. 사실 네. 올 시즌에 이제 고딘 떠나고 히메네스 부상 중인 상황에서도 수비만큼은 제 몫을 해왔고 또 뭐 사비치, 브르살리코, 뭐 에르모소 거기에 또 저는 오블락이 유럽 오블락. 최고의 골키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기댈 부분이죠, 사실. 마누라 라인을 여기가 잘 막아낸다면 네. 혹시 모르는 한 골로 의외의 승부가 날 수도 있다면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무실점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앞서서 잘 말해줬지만 그러니까요. 창이 너무 약해요. 지금 예. 네, 다치기도 너무 다치고 맞습니다. 지금 예. 꼬레아가 지난 주말 그 네. 그라나다전에서 골을 넣을 정도로 하여튼 지금 공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맞아요. 이 상태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만찬 기자들의 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리버풀이죠. 뭐. 이견 없죠, 이거는? 이견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이제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예, 아까도 언급했지만 저는 이 매치업이 상당히 눈길이 좀 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르트문트에는 괴물 할란드 야, 할라. 그리고 산초, 토르강 하자르. 아쉽게도 로이스는 부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마르, 이카르디, 은바페 쓰리톱 이 파괴력 싸움이 볼만할 것 같아요. 네, 기록을 조금 가져왔어요. 이제 할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잘츠부르크 기록까지 포함했을 때 36골 2도움, 산초는 15골 17도움, 토르강은 4골 10도움, 다 합해서 55골 29도움이에요. 와. 세 선수의 현재 몸값을 따졌을 때 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만 유로, 한화로 약 2,827억 원. 더듬을 정도의 수치네.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이라 파리 생제르맹도 아니네요. 다 합치면 56골 27도움인데 은바페가 23골, 뭐 네이마르 15골, 이카르디도 18골. 와.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4억 3,500만 유로. 와.
하나로 5,590억 원이거든요. 아우. 약 2배입니다. 더듬을 만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름값이나 어떤 최근의 시장 가치 면에서는 파리가 조금 앞선다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르트문트는 이걸 넘을 수도 있는 선수들. 산초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유행 얘기 계속 나오고 리버풀 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어마어마한 몸값 될 수 있고요. 홀란드는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나왔다 하면 멀티골. 너무 잘해. 그러니까요. 지금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유럽 챔피언스리그 득점 선두 기록을 유지한 채로 왔잖아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음바페, 네이마르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의외로 좀 팽팽한 승부가 될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팽팽한데 막 2대2, 3대3 나왔을 때 벤치 자원을 봤을 때는 약간 파리가 조금 더 위에 있는 느낌? 사라비아도 있고 카바니도 있고 디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12골 17도움 하면서 거의 지금 뭐 음바페 정도의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벤치 자원에서 힘은 파리가 좀 앞선다 볼 수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스인 로이스도 부상을 당했고 그렇죠. 그다음 중앙에서 잘해주고 있는 또 브란트. 브란트까지 다쳤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은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지략 대결이 또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 이제 감독 수인도 매겼지만 다 언급됐던 감독이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의 투엘 감독 그렇죠. 그리고 그 도르트문트의 파브레 감독 두 감독의 지략 대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두 감독 다 10위권 안에 맞아요. 그러네. 예. 이거 옷도 노란색이네. 응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파브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3-4-3 전술을 쓰면서 포팩했을 때 뭔가 문제점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3백으로 바꾼 다음부터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투엘 감독은 뭐 이제 음바페랑 네이마르 자체가 전술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파브레 감독의 전술이 그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한테 얼마나 먹힐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투엘 감독 도르트문트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러기 네. 때문에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아요. 볼만찬 기자들 픽 한번 또 볼까요? 와, 이거는 이제 앞서서 리버풀 아틀레티코랑 좀 다른데 좀 팽팽할 것 같아요. 각자의 홈에서 약간 이기는 그림 좀 그려지는데 이제 다득점 정도로 파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요. 저도 네이마르가 이번에는 조금 네. 터지지 않을까. 네. 물론 파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16강은 넘어요 항상. 뭐 맞아요. 8강에서 네. 이끌어지곤 하는데 대역전패를 항상 잘 당해왔죠. 그렇죠. 경험 면에서도 파리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네, 이번 세 번째 매치업입니다.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굳이 나누면 이게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그렇죠. 이제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이게 보기 드물게 리버풀과 아틀레티코의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아탈란타는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최고의 공격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시즌 공식전에서 32경기 70골, 경기당 2.19골 넣고 있어요. 와. 그리고 리그만 따졌을 때는 평균 20개 슈팅. 그냥 잡으면 때리고 잡으면 때려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일리치치가 중앙선에서 프리킥을 차서 맞습니다. 골을 넣는 예.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리엘, 고메스, 자파타, 파살리치처럼 뭔가 월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앞세워서 공격 축구를 펼치는 팀이 아탈란타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셀라데스 감독 온 다음부터 더 약간 무실점이 최고의 가치라고 좀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러지 말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었어요, 원래? 뭔가 좀 그 좋은 선수들로 양 윙을 이용해서 좀 공격적인 축구를 펼칠 줄 알았더니 지키다가 8회에 페널티로 이기는 그런 자꾸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탈란타의 창을 발렌시아의 방패가 얼마나 막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변수는 가라이 부상 아닐까 좀 싶어요. 그렇죠. 이 베테랑 선수 이 챔피언스리그 경험도 풍부하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도 뛰었던 이런 빅네임이기 때문에 가라이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근데 다만 발렌시아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첼시, 아약스, 릴 맞아. 만만치 않은 네, 조였죠. 각 리그에서 공격이 좀 괜찮은 팀이에요. 이 팀 상대로 평균 1.2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도 충분히 수비가 먹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험이라고 볼 수 경험. 있겠는데요. 아탈란타 이번에 첫 챔스 데뷔잖아요. 조별리그는 좀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자그레브, 그다음에 도네츠크 이런 팀들이랑 그렇죠. 같이 들어왔었는데 네. 게다가 처음에 3연패한 다음에 2승 1무로 올라왔거든요. 이 과정도 굉장히 운이 좀 따랐던 부분이 좀 있었고 발렌시아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만만치 않은 조에서 안정된 플레이를 바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예측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또 뭐 잠깐 새는 이야기지만 네. 이강인 얘기 잠깐 해보죠. 해야죠. 네. 네. 좀 어때요? 좀 약간 정체된 느낌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살 많은 토레스는 그 지금 거의 에이스 수준이에요. 네. 지금. 예. 셀라데스 감독이 확실히 우선순위로 페란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난 여름에 이제 좀 뭐 임대로 떠났으면 하는 그런 팬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남았으면 했거든요. 발렌시아를 한 시즌 더 따라다니면서 뭔가 좋은 챔피언스리그 팀이니까. 경험도 좀 하고
좀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여름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셀라데스 감독이 오고 난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자기에 맞는 전술을 아래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더 틀어막는 축구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돼 버렸거든요. 사실 저는 뛰는 양 자체는 적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18세, 19세 선수한테는 발렌시아 B클럽이잖아요. 이 정도 기회를 주는 건 적지 않은데 이강인이 이 적은 기회라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건 좀 분명해 보여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에서 만약에 출전한다면 참가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서 팀 내 입지를 넓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경기로 돌아오면 네. 볼만찬 픽 해야죠.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와, 이거는 좀 어려워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탈란타. 아틀란타. 지금 공격 쪽 기세가 굉장히 좋고요. 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있었던 헤타페전 패배가 저는 되게 결정적이었는데 거의 최악의 경기였거든요. 그 흐름이 지난주에 얼마나 반등시킬지는 모르겠는데 네. 주말 경기에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탈란타 쪽에 가고 싶습니다. 그 헤타페전은 최악의 경기가 아니에요. 마요르카전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악몽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발렌시아가 좀 불안하긴 한데 경험 앞서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아탈란타가 확실히 최근에 이제 강팀 상대로는 거의 이기지 못했어요. 라치오, 맞아요. 나폴리, 그것도 그러네. 유벤투스. 근데 발렌시아가 뭐 인터밀란, 유벤투스보다 전력이 약할지 몰라도 뭔가 이 끈끈한 면에서는 좀 앞설 수 있어서 저는 발렌시아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트넘 라이프치히전 보겠습니다. 이거 제일 관심 많을 것 같은데. 네. 모리뉴가 최근에 모자 푹 눌러쓰고 염탐하러 갔다 걸렸잖아요. 뭐 머리가 추워서 모자 썼다는 반응도 있고 가리려고 가린 게 아니라는 반응도 있는데 일단 그 정도로 라이프치전을 좀 신경 쓴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전 제 생각에는 그 유명한 감독이 맞아요. 그냥 네. 입장권 끊고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VIP로 가다 보면 다 무리뉴다 이러면서 소문이 퍼져서 중계 카메라도 맞아요. 무리뉴 잡았잖아요. 나 너네 신경 쓰고 있다. 단디해라. 신경전의 시작. 신경전의 시작. 그렇지. 예. 왜냐면 이건 뭐 당연한 코스이기도 한데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무리뉴 감독이 확실히 챔스 뭐 잘하고 싶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험도 많고. 그렇죠. 네. 예. 토트넘의 키플레이어 역시 우리 소니 야. 손흥민이겠죠. 예. 이 방송의 기준으로 4경기 연속골 넣었고 네. 또 한국도 최근에 왔다 간 것도 나왔지만 휴식까지 취했잖아요. 네. 손흥민 지난 시즌 챔스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맨시티전 4강전에서 야. 그 맹활약 기억하잖아요. 일단 감개가 무량한 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프리뷰를 하는데 이강인이랑 손흥민 얘기하고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그러네요. 아챔이 아닌데. 어. 일단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대다수 매체에서 프리뷰를 내고 있는데요. 그 16개 팀 간판 한 명을 내보냈는데 이제 손흥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제 해리케인 부상 여파도 분명히 없다고 하면 너무 그 잘못된 표현일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손흥민이 하는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개업 선왕. 그렇죠. 해업 소낭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않아도 골로 말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손흥민의 최근 컨셉인데 최근 3시즌 연속 독일 팀을 상대로 이제 챔피언스에서 득점을 하고 있어요. 도르트문트에 늘 강했고 올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도 첫 골 생애 맞네. 예, 기록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73분당 한 골. 예, 제일 좋습니다. 챔스 성적표가.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밖에 없어요. 믿을 게. 그러네요. 예. 뭐 라이프치히가 지난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 0대0 묶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좀 단단한 팀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 이 팀을 열려면 손흥민 키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따지고 저희가 국번 빼고 해도 손흥민 에이스는 분명하네요. 분명하죠. 예. 근데 손흥민이 아무리 좋긴 하지만 라이프치 진짜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파메카노 중심이 된 바이에른 뮌헨전 같은 게 3백 나왔는데 지금 어떤 전술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워낙 수비도 탄탄하고요. 최전방에 베르너 지금 EPL 클럽들의 구애를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고 감독이 또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언급했지만 무리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나겔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어떤 지략을 쓰느냐. 물론 이 감독의 머릿속에는 손흥민을 먼저 어떻게 막을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타일러 아담스가 막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대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경기를 찾아보니까 타일러 아담스가 어리더라고요. 네, 1999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부상 회복한 다음에 경기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손흥민과 베르바인이 동시에 두드린다면 좀 털릴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만찬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을 신뢰하지만 토트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1차전 정도는 이제 무승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요. 예. 네. 오히려 무리뉴가 라이프치히를 좀 더 의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리뉴는 이 180분 경기에 굉장히 익숙한 감독이기 때문에 처음에 90분보다는 뒤에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은 안 지는 경기, 그렇죠. 무실점하는 경기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아서 저도 무승부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팀이 진출할까요? 8강에. 8 안으로 굽겠습니다. 토트넘. 오케이. 토트넘 저도. 네. 자, 첼시 바이에른 뮌헨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첼시는 근데 왜 1월에 선수 영입 안 했을까요? 공격수. 최근에 이제 하킴 지에유가 첼시로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BBC 보도를 보면 첼시 안에서 이제 영입 전략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팀들이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뭐 무사 덴벨레던가 르용의 자하라던가 카바니라던가 카바니, 네, 그런 팀들이 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결과적으로 아쉽죠. 그러니까요. 예, 램파드 감독은 올리비에 지루를 쓰고 싶지 않고 새로운 공격수로 에이 브러험 백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에이브라함이 기복이 너무 심해서 사실 그렇죠. 잘할 때는 진짜 잘하는데 저는 첼시의 흑형 공격수가 딱 맞다고 생각해서 네. 딱 그 간지는 나는데 네. 잘할 때나 이렇게. 못할 때 차이가 너무 커요. 아직 빅클럽 에이스 먹기는 좀 약간 아쉬운 모습. 근데 반대로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레반도프스키가 있잖아요. 아, 이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나머지 자리는 그래도 첼시가 비벼볼만 할 것 같은데 전방의 무게감, 묵직함, 어떤 그 등지는 플레이 같은 거를 골고루 따졌을 때는 레반도프스키가 압도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경기가 약간 첼시의 이름값도 있지만 한쪽으로 쏠리는 승부. 그렇죠. 바이에른이 그때 토트넘 완전 작살난 거 보면 네. 7골로 그랬죠, 막. 그러니까요. 네. 토트넘 팬들 좋아하진 않겠지만 네. 그 경기 생각해 보면은 이번 경기도 약간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바이에른 미넨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토트넘 그래도 네. 레바민인데. 그렇죠. 레바민 확실히 그 클럽에 가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이제 포지션별로 비교해 보면 첼시는 약간 23세 이하 느낌이 조금 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골만찬 픽 바이에른으로 가야죠. 저도 네. 바이에른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나폴리와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경기도 조금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폴리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 나폴리가 진짜 감독 교체하고 뭐 합숙하고 이럴 때만 해도 팀이 망가지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유벤투스랑 라치오를 맛있게 먹더니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인터밀란도 이겼어요. 인터밀란도 잡았잖아요. 네. 그 방송일 기준이죠. 네. 코파 이탈리아 중결승 1차전에서 인터밀란까지 잡으면서 이제 결승 진출에 유일한 고지를 점했는데 뭔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증거가 좀 있는 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디에고 드미를 라이프치히에서 영입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중원에서 해준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네, 그래서 중원이 안정되니까 앞에 있는 인시네라던가 이런 공격수들도 살아나면서 팀 전체적으로 좀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이 디에고잖아요 이름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 디에고 마라도나를 따와서 또 다른 디에고가 왔다. 어.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 확 끌어올렸습니다. 맞아요. 반면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세텐 체제 가고 나서 이제 과거에 볼 점유하면서 이제 티키타카 하는 거를 가고 있었는데 네. 의외로 선수들이 이 부분에 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수아레스 다치는 바람에 그렇죠. 그 감독 스스로도 이제 공격수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그리즈만이 아직 그 역할을 100%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가 득점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것도 약간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 같아요. 이번 16강 중에 뭐 물론 객관적 전력에서는 바르셀로나 크게 앞서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아레스가 못 나와요 일단. 골을 책임질 수 있는 수아레스가 못 나오고 이 덴벨레도 못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윌리안 호세라던가 이런 선수 긴급 영입을 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 무엇보다 리오넬 메시가 에릭 아비달 이사와 지금 약간 충돌을 맞아요. 한 상태여서 팀 분위기가 다 잡히지 않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메시 얘기 나온 김에 네. 메시가 이번에 비기어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마지막 우승이 2015년이에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네. 메시가 진짜 전성기 때 마지막으로 들고 30살 넘어서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징크스가 생긴 것 같아요. 로마 가서 맞아요. 넘어졌죠. 안필드 가서 미끄러졌죠. 자꾸 그런 경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럴 때마다 또 메시에 대한 의존도만 더 높아가고 있고 메시는 컨디션이 그만큼 안 되고 맞아요. 예, 여러모로 조금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러면 이 경기 골만찬 픽 누구로 할까요? 그럼에도 바르셀로나. 그럼에도 왜냐면 맞아요. 무게가 좀 다르긴 하죠. 네. 맞아요. 아니 난 첫 경기는 나폴리가 지금 흐름이 워낙 좋아서 첫 경기는 그래도 나폴리가 의외로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득점력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이 경기도 분명히 바르셀로나가 의도하고 그다음에 공을 소유한 채로 경기할 거거든요. 네.
결정력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폴리 홈이니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또 메시가 세레머니 하는 게 보이네요. 네. 다음 경기는 7번째 리옹 대 유벤투스. 이것도 한쪽으로 기울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호날두 얘기해야죠. 호날두. 네, 호날두 사실 지난해 유벤투스 온 게 비기어 한 번 더 들겠다고 온 건데 네. 완전 망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16강 앞두고 있는데 와 10경기 연속골입니다. 괴물은 진짜 우리 또 호날두 언급하기 싫어하는데 네. 네, 또 그래도 괴물은 괴물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노쇼해 갖고 지금 많은 팬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그 이탈리아에서 지금 쇼를 하고 있어요. 득점 쇼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특징이 지난해 12월 그 즈음에 메시가 발롱도르를 탔어요. 그 이후 득점을 보면 호날두가 1위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리그에서 10경기 15골인가 그래요. 완전히 그게 진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네. 완전 자극을 줬나 봐요. 완전 자극받았어요. 어. 그래서 지금 뭐 PK가 많다고 하는데 지난 헬라스 베로나전도 보면 몸싸움으로 2명을 제치고 골을 넣어요. 수비수와. 그 35살 나이에도 여전한 그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챔스에서도 충분히 하드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위기는 유벤투스가 썩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좀 그렇죠.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반면에 리옹은 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좀 낫거든요. 네. 사실은 전반기 워낙 부진했었으니까 후반기에는 공격 축구가 좀 살아나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좀 더파이가 계속 부상인 상태가 좀 아쉽고 그렇죠. 유벤투스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리옹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유벤투스가 그 챔스 16강 앞두고 갑자기 떨어졌어요. 사리 감독이 외톨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과르디올라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뭔가 팀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리그도 선두가 뺏겼잖아요. 맞아요. 지금 인터밀란한테 예. 다시 뺏겨갖고 여러모로 침체된 상황이니까 리옹 역시도 조금 뭔가 비별볼 만한 그런 구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요. 예,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팽팽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래도 유벤투스 선수들이 챔스에서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경험이 일단 엄청나요. 예. 그러면 뻘만찬 픽은 그래도 유벤투스. 유벤투스. 아 너무 유명한 팀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쫄 보여서. 마지막입니다. 레알 아. 맨시티. 예, 이번 16강 최고의 빅매치. 최고 빅매치입니다. 네. 일단은 레알 감독 지단과 맨시티 감독 과르디올라의 지략 대결 얘기 안 할 수 없죠. 맞아요. 네, 과르디올라는 잘 알다시피 이제 전술가로서 이제 유럽을 평정했고 지단 감독은 뭔가 동기부여 전문가, 우승 머신 이런 얘기가 나오 있을 정도로 색깔이 다르지만 뭔가 팀을 제대로 이끈다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지단 감독은 챔스랑 인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3연패 했었고. 3연패. 근데 과르디올라는 지금 계속 목표가 비기어인데 바르사 첫 해 우승 제외하고는 계속 미끄러진단 말이죠. 네.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지단 꺾어버리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 들어서 좀 더 동기부여가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예전에 알레그리 감독이 퇴임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기는 축구가 좋은 축구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르디올라 감독과 바르셀로나 최근 그 흠을 보면서 과르디올라도 바르셀로나 출신이잖아요. 뭔가 좋은 축구와 이기는 축구의 그 경계에서 잘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좀 재미없더라도 이겨야 되는데 맞아요. 멋있는 축구 해놓고 토트넘한테 역전패당하고 이런 게 좀 자주 나온 게 좀 불안하죠 사실. 이 경기는 에이스들의 유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네. 레알 핵심이건 지금 에다가자르는 부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네. 맨시티 에이스 스털링은 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 많아요. 네, 보도 보면 스털링도 그 맞춰서 복귀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아자르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회복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난 시즌만 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에이스 대결을 했던 두 선수의 어떤 출전 여부가 좀 결정적일 것 같아요. 볼만찬 기자 픽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경기부터.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네, 아 저도 흐름만 넣고 보면 레알인데 네. 지금 워낙 지금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하잖아요. 수비 네. 워낙 탄탄하고. 근데 느낌이 세. 저는 이 과르디올라가 지금 왜냐면 리그마저 잘 나가고 있으면은 네. 막 지친 기세가 완연할 텐데 네. 오히려 리그를 죽쓰고 있다는 게 저는 의외로 챔스에서 얘가 한번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맨시티가 한번 이 올해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럼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가서 지단이 승리한다면 지단 톱티어에 올려줄 거예요? 지단 아직도 아니야, 우승해야 돼. 우승해야 돼. 네. 클럽까지 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챔스 16강전 앞두가 한번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의견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야기했으면 하는 주제도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뻘만시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요. 좋아요.